히말라야 산맥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전장이 펼쳐진 곳으로 인간의 숨조차 억누르는 고도와 혹독한 기온 속에서 전쟁의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일상적인 생존조차 도전이 되는 극한의 환경으로 산소는 희박하고 기온은 급격히 변화하며 지형은 인간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사계절 내내 눈으로 덮인 이 고원지대에서는 가장 단순한 군사작전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모험이 됩니다. 이 고요한 설산의 정막을 깬 것은 분노에 찬 인간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로 만든 하나의 기계가 내뿜은 포성이자 동시에 평화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눈보라 속에서도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강철 플랫폼의 위용은 전쟁의 두려움보다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기술의 결정체 K9 자주포는 인도와 중국이 마주한 국경의 한복판 해발 4,500m의 전선 위에서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심장은 철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지대에서도 숨가쁘게 작동하는 엔진의 소리는 마치 인간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긴장지대라 불리는 이 국경에서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철의 심장이 정막을 깨고 전장을 가로지르리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3세계 국가로 분류되던 한국이 지구 반대편 가장 높은 산맥에서 첨단 무기 체계로 평화를 수호한다는 것은 국제안보 전문가들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의 활약상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인간의 기록이며 국경을 넘어 전해진 진심이 생명을 구해낸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것은 폐허에서 시작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난 한 나라의 여정이자 타국의 낯선 땅에서 평화를 지키는 철의 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 전쟁의 포성이 멈췄을 때 한국은 모든 것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잿더미 위에 서 있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고 도로와 건물은 파괴되었으며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상처는 깊었고 언제든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는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산업 기반도 자원도 기술도 없이 폐허 위에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했으며 국방력 대부분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낡은 총과 장비로 훈련을 받았고 정비와 수리는 항상 문제였습니다. 전차도 야포도 전투기까지도 모두 외국산이었습니다. M-47 패튼 전차, 105견인 곡사포, F-86 전투기 등 모든 주요 전투 장비는 미국에서 제공받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탄약과 연료까지도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부에 의존해서는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국방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원조는 점차 줄어들었고 닉슨 독트린 이후에는 한국 방위를 한국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전투 장비가 고장나면 부품 수급에만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한국의 험준한 지형에 부적합한 무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구름지대, 백두대간의 산악지형, 서해안의 개활지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진 한반도는 특화된 무기 체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는 한국 특유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우리 땅을 지킬 무기를 만들자는 결심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자주 국방을 위한 중공업 육성과 방위산업, 자립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창원기계공업단지 조성, 방위산업연구소 설립 등은 모두 자주 국방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과제는 바로 활용 무기의 자체 개발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그 결심은 K-9 자주포 개발 사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도전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M109 자주포나 팔라딘 등이 있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더 나은 성능의 자주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 이상의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고 당시 자주포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시절이었습니다. 자주포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포신 설계, 자동장전 시스템, 사격 통제 컴퓨터, 현수장치, 엔진 및 변속기 등 다양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해외에서 도입한 자주포를 분해하고 설계를 역추적하며 하나하나 원리를 익혀야 했습니다. 도면 하나 얻기 위해 해외 무기 전시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각종 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외국 방산업체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주포를 만들기에는 최소 20년은 이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초기 프로토타입은 고속주행 중 폭발하거나 궤도가 이탈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고장이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는 데 수주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첫 시제품 테스트에서는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두 번째 시제품에서는 포신 균열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의 불안정, 유압장치의 고장, 사격 통제 컴퓨터의 오작동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우며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포신의 내구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는 끝없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발의 포탄이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와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의 땀과 집념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신념 아래 모든 연구원들은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지형적 특성과 작전 환경에 맞는 자주포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노력했습니다. 한반도의 산악지형에서도 원활하게 기동할 수 있는 현수장치, 급경사에서도 안정적으로 포신을 운용할 수 있는 평형장치, 전방과 후방을 신속하게 오갈 수 있는 양방향 주행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마침내 탄생한 것이 바로 K-9 썬더입니다. 1999년 초도 생산을 시작한 K-9은 무게 47톤, 최대 사거리 40km의 155 자주포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었으며 그 성공은 국내 기술력의 자신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155 자주포로서 강력한 화력을 갖춘 이 무기는 단순히 포탄의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크다는 이유로 주목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자주포 시장은 미국의 M109와 영국의 AS-92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K-9은 이들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 탄약 장전 기능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K-9은 고속 기동성과 자동화된 조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춘 전장 통합 무기 체계로 현대전에서 요구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0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은 47톤에 달하는 중량에도 불구하고 시속 67km의 최고 속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급 자주포 중 최고 수준의 기동성이었습니다. 더불어 900km의 작전 반경은 전술적 유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하며 진흙과 사막,
눈길을 가로지르며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였고, 세 발의 포탄을 15초 안에 연속 발사한 후 신속하게 사격 위치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사 후 이동 전술은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이는 핵심 능력이었습니다. 포신 자동 조준 시스템과 관성항법 장치 INS를 통해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고,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생존성과 화력 제공 능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성과였습니다. K-9의 개발 성공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탄생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역량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이후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실전 배치된 것을 시작으로 K-9은 터키를 비롯해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023년까지 총 1,700여 문이 생산되었으며 그중 600여 문이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수출 계약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9의 성공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NATO 회원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으로의 수출은 한국 무기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한국산이라는 브랜드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수출 사례는 인도였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구를 가진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등과 국경을 접하며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무기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 인도가 한국의 무기체계를 선택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인도는 오랜 세월 국경 분쟁에 시달려온 국가였습니다. 1962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두 국가 사이의 국경선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과는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인도에게 국경 방어는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선에서는 가란 계곡, 도클랑, 고지 등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가란 계곡에서는 양국 군인들 간의 충돌로 20명의 인도군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1975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경 분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사력을 증강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는 라다크 지역이 있습니다. 해발 4,000m 이상의 험준한 고지대인 이 지역은 산소가 희박하고 기온 변화가 극심하여 병사들의 생명조차 위협받는 환경입니다. 겨울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며 강풍과 눈보라는 일상적입니다. 도로는 제한적이고 지형은 가파르며 통신 인프라도 미약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군 장비는 작동이 어려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고지대의 희박한 산소는 엔진 출력을 저하시키고 극심한 저온은 기계 부품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유압 시스템은 얼어붙기 쉽고 전자장비는 오작동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체계는 매우 희소했습니다. 이에 인도 육군은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과 연계하여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자주포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인도는 자국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고 기술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 둘째, 기동성과 사격 전환 능력이 우수할 것. 셋째, 현지 생산을 통한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경쟁했습니다.
러시아의 ES-19 무스타, 프랑스의 카에사르, 독일의 PGH-2000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들이 인도 시장을 노렸습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무기체계가 바로 K-9였습니다. 한국의 삼성테크인현 한화디펜스는 인도 방산업체인 라슨 앤투브로에랜드티와 협력하여 K-9의 인도 버전인 K-9 바지라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최적의 솔루션이었습니다. K-9은 인도 측의 평가 기준을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해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년간 진행된 시험 평가에서 K-9은 인도 북부 고산지대와 서부 사막 지역, 동부 열대 우림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라다크에서의 고지대 시험이었습니다. 해발 4,600m 고지에서 사격과 기동 시험을 동시에 통과하였으며 극심한 온도차 속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에서 대부분의 내연기관은 출력이 크게 저하되지만 K-9의 디젤 엔진은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포신의 유압 시스템과 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했습니다. 포신 정렬과 사격 통제 능력 또한 인도군 지휘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강풍이 불고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K-9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특히 발사 후 이동 기능은 인도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포탄 3발을 연속 발사한 후 30초 이내에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능력은 적의 대포병 사격으로부터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K-9의 우수한 성능은 국제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K-9 자주포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기체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1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지 생산을 통해 추가 양산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당시 한국방산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인도가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 내에서 K-9의 현지 생산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사건이었습니다. 바지라라는 이름은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의 무기로 파괴와 보호의 상징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천둥신 인드라가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했다는 이 신성한 무기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인도는 K-9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신의 무기였습니다. 인도는 이 무기를 단순한 수입 장비가 아니라 자국 방위력의 핵심 자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도 육군 참모총장 비핀 라왓 장군은 K-9 바지라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인도 육군의 화력 혁신을 이끌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인도군은 K-9의 도입 이후 포병 전술과 운용 개념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6장 히말라야의 수호자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고도 높은 국경선에서 배치된 K-9 바지라는 인도군에게 새로운 전술적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라다크 지역의 험준한 지형에서 바지라는 단순한 화력, 지원 무기를 넘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 프라빈 쿠마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9 바지라는 우리 군의 전투 교리를 완전히 재정립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도에서 중화기 운용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신속한 화력 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바지라의 도입 이후 인도군은 밀림 대응 작전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적군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30분 이내에 다중 위치에서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전술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신속한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해발 4,500m에서 40톤이 넘는 장비가 30km/h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30km 이상의 거리에 정확한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2022년 여름 인도 육군은
K9 바지라를 실전 배치한 지 1년을 기념하여 바지라 인증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모든 승무원들은 극한의 고산 환경에서 장비 운용 능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해당 훈련에 참가했던 아미트 고시 중위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훈련 중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쳤고 시야는 10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지라의 열화상 장비와 GPS 유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볼 수 없었지만 바지라는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K9 바지라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자가진단 시스템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기계적 결함은 치명적일 수 있기에 바지라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동으로 시스템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포식 내부 온도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자동으로 안정화 시퀀스를 실행하며 연료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진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2023년 5월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측이 국경선 가까이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인도군은 즉시 시바의 눈 작전을 가동했고 K9 바지라 포대가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라제시 하발 대위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바지라를 전개했다는 소식이 중국 측에 전해지자 그들의 훈련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경선 바로 앞까지 접근하던 그들의 전차 부대가 이번에는 10km의 미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우리의 바지라가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를. 이 사건은 실제 교전 없이도 K9 바지라의 억제력이 작동한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바지라 도입 이후 라다크 지역에서의 국경 위반 사례는 67% 감소했습니다. K9 바지라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인도 간의 깊어진 국방 협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바지라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양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윈마이너스인 전략이었습니다. 인도는 첨단 방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국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세계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바지라의 현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도전은 오히려 양국 엔지니어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자 김준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도의 환경은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는 엔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도 엔지니어들의 현지 지식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지라는 이제 단순히 한국산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 인도의 공동유산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2023년 9월 인도가 추가로 100문의 K9 바지라를 주문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이전과 함께 양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나서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K9 바지라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척박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바지라는 자국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보루였습니다. 실제로 2024년 초 라다크 지역에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했을 때 K9 바지라는 군사적 용도를 넘어 인도주의적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고립된 마을까지 물자를 운반하고 강력한 엔진을 활용해 눈더미에 갇힌 차량들을 구조했습니다. 라다크의 주민 타시 노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이 바닥나기 시작했을 때 저 멀리서 바지라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물자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 거대한 강철 기계를 하얀 산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9 바지라는 이제 단순히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협력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인도 육군은 K9 바지라 도입 3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인도 국방장관 라지나트 싱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바지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위대한 국가 간의 우정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히말라야의 평화는 바지라의 강철 심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와 메이드 인 인디아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해발 4,500m의 설산에서 K9 바지라는 오늘도 조용히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꿈과 희망, 그리고 평화를 향한 의지가 담긴 철의 심장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이제 히말라야의 거대한 봉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